자, 오늘은 이제 그 정보 보안을 오늘 처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정보 보안이 어떤 거라든지 그 전체적인 습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준비를 이제 잘 안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뭐 A4지라든지 그다음에 교재 앞 뒷 부분에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같아요는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약 4시간에 걸쳐서 정보보안 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보 목표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규까지인데요. 그래서 정보보안 파트가 일단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테포 한 테포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큰 그림을 일단 알아야만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 전체 습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전체 학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참고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판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3-4패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공부하실 때 그 노트를 보고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전체 학습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정보 보유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정보 보호 목표. 이제 그 개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개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정보 보호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간략한 목표가 됩니다. 정보 보유 개요라는 파트가 어찌 보면 이 그 큰 나무의 그 밑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뿌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암호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암호학 다음에는 접근 통제를 배우게 됩니다. 영어로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접근 통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접근 통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보안을 배우게 됩니다. 시스템 보안. 그 다음 단원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보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응용 파트의 그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다루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에요. 줄여서 앱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및 법규를 배워요. 관리 및 법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법규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최근에 오늘도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생기부 자료가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 이용이 됐나 봐요. 그 다음에 무단으로 유포가 됐나 봅니다. 근데 이 생기부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그 개인정보를 3자한테 뭔가를 넘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무단 살포하게 되면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최근에 법을 위반했다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우리가 관리 및 법규 파트에서 일단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제일 첫 번째 정보보유 개요. 즉 우리가 정보보를 왜 배우는지 이런 내용을 일단 개요 파트에서 일단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학을 배운다. 암호학. 우리 암호학이라는 것은 어떤 평문 문장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상대가 모르게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암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는 영어로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해요.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접근 통제 때로는 접근 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그 장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생만 이 안에 들어와서 수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수강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럼 뭐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수강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제한다고 그래요. 적군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게 적군 통제가 다르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뭐 이제 유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리눅스,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이런 보안을 시스템에 대한 서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보안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을 다루게 된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TCP, UDP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스 공격 뭐 이런 거 내용이 등등 들어봤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거의 어떤 연속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OS의 7계층 중에 7계층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리 및 법규 파트를 일단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밑에는 우리가 자 기본 파트라고 했을 거요. 그다음에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적군 통제까지는 기본 파트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위에는 실제 이걸 통해서 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든지 이런 내용 등등은 이런 개념이 암호화나 적군 통제가 이런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즉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통신할 때도 통신의 내용을 상대방이 보면 돼야 안 돼요? 보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암호화 조치를 해서 일단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군을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적군 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정보 및 개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각형을 보게 되면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보안은 공격과 방어가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공격을 배워요? 아니면 방어를 배우고 있어요? 방어는 걸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그 다각형 중에 어떤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죠? 세모가 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게 조금 길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죠. 그에 반해서 이거는 좀 굴러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에서 이 삼각형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CIA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CIA 트레이드. 요 내용을 제일 첫 번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정보의 목표 중에 기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에 기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밀성은 이 내용 자체를 어떤 내용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청이 있습니다. 자, 도청이 있어요. 이거는 공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강의를 몰래 엿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둘 사이에 뭐 어떤 친구 간의 그 대화를 몰래 다른 사람이 듣는 거를 우리가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못 듣게 하는 거를 우리가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밀성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confidentiality. 그래서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confidentiality에서 C가 나와요. 자, 이 CIA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C, confidentiality.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한 그 방어는 일반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방어는 도청. 그러면 어떤 그 조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암호화를 해버리면 되죠. 암호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상대가 못 알아듣게 암호화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호화를 통해서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기밀성 서비스. 그래서 첫 번째 기밀성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 이 무결성은 인티그레이트에서 I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는 변조와 위조가 있습니다. 변조, 위조가 있어요. 변조, 위조. 약간 개념적으로 변조와 위조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 보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무결성을 침해하게 돼요. 즉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른 거를 바꾼다는 얘기죠. 바꾸는 걸 우리가 이 변조 위주에서 무결성을 침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조 위주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해시 함수가 있어요. 해시 함수. 이 해시 함수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목받는 그 분야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렌식이 있어요. 사이버 포렌식. 즉 이제 그 법정에 그 제출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그 데이터가 변조, 위조, 즉 증거물이 변조, 위조가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법정에 제출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냐면 이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포렌식에서 이 해시 함수가 많이 이용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못 들어봤어도 비트코인은 들어봤죠. 젊은 그 친구들이 많이 아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블록체인에 이런 해시 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그 책을 개정하면서 이런 블록체인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시 함수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해시 함수. 그래서 이런 해시 함수가 이런 변조 위주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해시 함수는 막아준다는 것보다는 변조 위조가 발생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물이 변조 위조가 발생했는지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변조 위주의 무결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용성이라고 해요. 가용성은 availability에서 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CIA라고 하는데요. 이 가용성은 우리가 익히 이제 그 들어봤던 이 도수 공격, deny of service요. deny of service. 그래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트래픽을 막 날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특정 기관에 뭐 요즘도 이제 많이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기관이 조금 얄미워요. 얄미워서 자, 우리 한번 쳐들어가자 해갖고 어떤 특정 기관을 막 도수 공격, 즉 서버를 다운시킵니다. 대량으로 트래픽을 집중적으로 이제 같이 가갖고 이제 그 도수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대응책 중에 하나는 백업이나 복구,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장비 같은 거를 도입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계속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기법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niable service, 도스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진화한 디도스 공격도 있어요. 디도스 공격,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스 공격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마피아보이라고. 마피아보이는 캐나다 15세 소년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 이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5세 정도 되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죠. 중2. 개념 없는 중2예요. 중2. 아무튼 정신없는 그 중2 그 학생이 이제 어떤 영웅심에 툴을 이용해서 미국 정부 기관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뭐 이 친구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면은 막 정부 기관이 어쩔 줄을 몰라요. 못 찾는 거죠. 일단 찾지도 못하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트래픽이. 계속 이제 얘가 또 집에 가서 밥 먹자, 좀 쉬자 하면은 또 조용해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공격하면 어떻게? 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디도스 공격의 특징은 요거에 진화하는 디도스 공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조직으로 얘기하면 조직에 우두머리가 있죠. 조직이라는 게 여기서 조직은 뭔지 알죠? 깡패. 그런 조직에 우두머리가 저 친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딱 눈치채죠. 저기 가서 손 좀 봐라. 그거를 말단 행동대원한테 얘기하나요? 아니죠. 최소한 이제 조장한테 딱 얘기합니다. 조장한테 저기 가서 조금 손 좀 보라고 하면은 조장이 딱 어떻게
깍두기들을 딱 소집하죠. 그래서 어떻게? 몽둥이 들고 막 쇠파이프 들고 막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어떻게? 막 손 좀 보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잡아보면 어떻게? 나중에 경찰에 잡아보면 깍두기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냐? 잘 모르는데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봐도 어떻게? 이제 그 1차 공격은 거기만 알아내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마피아보에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친구가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잡히게 되냐면 PC방에서 자랑을 해요. 나 한번 이 공격을 하니까 무슨 기관에서 막 쩔쩔매더라. 하니까 어떻게? 친구들, 이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잡혔어요.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게 해커의 전형적인 특징이야. 해커는 어떻게 한다? 약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약간 전산하는 사람은 약간 대다수가 그런 거 가지고 있죠? 약간 우쭐한 맛.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피아웨이가 결국에 잡게 되는데 이 친구가 사용한 디두스 그 툴이 스타쉘 드래프트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스타쉘 드래프트라 이 도구를 사용해서 디두스 도구 중에 하나예요. 디두스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스타쉘 드래프트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15세 소년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해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도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기밀성, 무결성 못지않게 이 가용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은행으로 얘기되면 은행이 어떻게 된다?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의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하게 되면 데이터나 우리가 서비스를 보호를 하게 된다.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걸 통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CIA라고 해요. CIA.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에서 이제 뭐까지 또 이제 그 다루게 되냐면 우리가 인증하고 그 다음에 부인 방지를 다루겠다. 부인 방지. 인증과 부인 방지. 자, 이것과 이제 그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암호학을 하면은 등장 인물 중에 항상 4명이 나와.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이 자 앨리스와 밥, 그 다음에 이브와 멜로리가 있습니다. 앨리스, 그 밥, 그 다음에 이브와 멜로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앞자만 따서 뭐 A, B, E, M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말로 해서 뭐 영희, 철수,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열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보아는 대다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앨리스 파, 그 다음에 이브 멜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희와 철수라는 것은 뭐 시험 문제나 그렇게 나오지 실제 대학 교재나 암학책은 전부 다 앨리스 파, 그 다음에 일부 뭐 시습 같은 경우는 뭐 찰리 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ABC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앨리스와 밥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온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데이트를 하겠죠. 이제 그 만나갖고는 그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는 이메일을 보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 밥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이걸 질투하는 사람이야. 질투하는 그 사람인데 이 이분은 앨리스는 여자 그 다음에 밥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밥을 좋아해요. 밥을 좋아하니까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는 여자예요. 이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좋아해요. 밥이 마음에 드는데 자꾸 앨리스가 방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조금 이제 그 깨졌으면 좋겠죠? 깨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 그 다음에 멜로리가 여자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요 멜로리가 멜리세스에서 약간 악의를 가지고 있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이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적극적으로 해요. 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니까 누구? 앨리스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앨리스를 짝사랑하는데, 밥이 자꾸 이제 만나니까
여기 이제 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브가 하는 그 어떤 공격 행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 밥이 이제 둘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12시에 이제 강남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 내용을 염탐해요. 몰래 염탐하고서 뒤따라 한번 가봐요. 실제 그들이 거기서 12시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봅니다. 언제 깨질지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차례 올지.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이제 이보고, 그에 반해서 멜로디는 여자예요. 약간 멜리셔스, 영어로 멜리셔스는 어떻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앨리스와 밥이 강남에서 12시에 딱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 메시지를 이메일을 보내는 걸 조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강남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12시에 예를 들어서 뭐 종로에서 만난다. 아니면 12시에 만났거든 1시에 만나면 1시간 기다리는 거야. 한 5분은 기다리지만 1시간 기다리면 어떻게 됐어요? 좀 짜증나죠.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둘 사이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어떤 이메일 보내는 이런 내용 등등을 어떻게 한다? 조작을 합니다. 조작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입을 실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앨리스와 이브 멜로디 이들은 암흑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TV 드라마를 봐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름은 모르더라도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역할이 대충 보이죠. 항상 뭐 임금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앨리스와 그다음에 이브와 멜로디 이 사람 등을 딱 봤을 때는 어떤 공격을 감행하겠다 하면 책을 읽는데 상당히 빨리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암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것도 이어서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들이 인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증. 자, 우리가 이제 수강생인지 아닌지를 뭐를 통해서? 수강증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앨리스와 밥이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중간에 멜로디가 바꿔쳤는지 안 했는지 뭔가를 확인해보고 싶겠죠. 이런 거 등도 메시지를 확인해보고 싶어. 메시지가 진짜 앨리스 밥한테 왔는지 중간에 끼어있는 멜로디가 바꿔친 건지 이런 걸 확인해주는 이런 작업이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 그 다음에 부인 방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리발 방지하는 거예요. 자, 오리발 방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서 하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는데 나 안 했다.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뭔가를 일부러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리발 내미는 거야. 오리발을 내미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그럼 하는 건 뭐겠어요?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은 자기가 오리발 내미는 거죠. 방지는 오리발을 내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도장이 그런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감도장 같은 걸 딱 찍었어요. 인감도장 딱 찍게 되면 진짜 내가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이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나를 믿고 거래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도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다음 인증 부인 방지 이 5개의 개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뒤에 계속 이 암호학이나 그다음에 접근 통제,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서 계속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있을수록 어떻게 있어요? 중요하겠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학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호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접근 통제로 가라. 그래서 또 암호학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암호학 하게 되면 누구? 이들이 나오는 거야. 이들이 앨리스와 밥이 데이트를 하는 거야.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라인상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야.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이브와 멜로디가 이 내용을 알면 또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 앨리스와 밥이 이제 그 통신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앨리스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둘이 이제 그 낮에 이제 일단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바비 앨리스한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 메시지를 딱 썼어요. 간단하게 그냥 I love you. 이런 문장을 딱 썼습니다.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누가? 밥이 이 내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밥이 이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I love you.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앨리스가 I love you를 이메일에 작성했습니다. 이메일에 작성해서 일단 암호를 해요. 자, EK1이라고 하는데, 자, E는 인크립션, 암호를 한다는 얘기야. 암호, 즉, 키 K1. 키 K1으로 암호를 했다는 거야. 자, 키를 집어넣고서 어떻게 암호를 시켰습니다. 암호를 시켜서, 이런 문장을 뭐 만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뭐 별표, 그 다음에 샵 90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I love you를 우리가 뭐냐면 평문이라고 그래요. 이 평문은 누가 봐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EK는 암호를 했다고 그래요. 암호. 평문을 암호해서 이 암호문이 산출됐습니다. 암호문은 다른 사람이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이쪽에 LS를 송신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수신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제 수신자 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별표샤 90, 그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자, 디크립션 했다고 그래요. 얘는 복구한답니다. 영어로는 얘는 인크립션, 디크립션이에요. 그래서 키 K2로 암호해서, 복화해서 I love you라는 문장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얘가 암호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복호화라고 하죠. 암호문을 복화해서 이 평문을 만들어내는 거야. 암호문을 복화해서 평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보게 되면 중간에 지금 이 암호문이 송신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여기에서 이브와 멜로디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보고서 I love you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고서 이게 뭐 그냥 이상한 기호지 무슨 I love you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암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보 보유의 5개 목표,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그 중에 어떤 걸 달성했어요? 어떤 거? 그렇죠. 기밀성을 달성했죠. 그래서 자, 기밀성, 즉 내용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이런 기밀성을 달성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그래서 암호가 뭐다? 기밀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를 통해서 기밀성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브나 멜로디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암호문을 통해서 기밀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송신자, 수신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이때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암호화. 그 다음에 암호문을 이 복호해서 평문을 만드는 걸 우리가 복호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있어요. 암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 이때 지금 제가 이 키 K1을 인크립션, 암호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키 K2로 디크립션 했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키 K1, K2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키가 같다. 이런 경우를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키 암호 시스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예요. 엄마, 아들이 집에 있는 키를 어떻게 해요? 같은 키를 사용하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면서 이제 일단 문을 닫고 나갔어요. 나중에 저녁에 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죠. 같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키를 가지고 암호하고 복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송신자나 수신자나 앨리스나 밥이 중간에 이브와 멜로디를 몰라요. 만약 키를 알면은 이브와 멜로디가 이 앨리스와 밥의 키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앨리스와 밥만 둘만이 아는 키에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키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칭키는 이 키가 둘만이 알아야 되는 어때요? 약간의 기미성이 또 필요합니다. 이 키를 다른 사람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키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만이 아는 키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자, 엄마 아들이 사용하는 이런 키. 또 앨리스와 밥만이 사용하는 키예요. 앨리스와 밥만이. 다른 사람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K1, K2가 두 개 다른 거를 우리가 뭐냐면 비대칭키라고 합니다. 상당히 암호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키가 두 개가 같은 거를 대칭키 암호 시스템, 그 다음에 키가 다른 거를 우리가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비대칭키는 이런 개념이에요.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보게 되면, 이제 어느 형제가 갑자기 뭐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도 둘이 형제인지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급하게 뭔가를 딱 자르죠. 딱 잘라서 어떻게? 이건 형이 갖고, 그 다음에 얘는 동생이 딱 가져요. 형이 갖고, 동생이 갖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어떤다? 시간이 지나서 딱 맞춰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뭔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아구가 딱 안 맞을 거예요. 뭔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일단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키가 한쪽 키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개키, 그 다음에 또 개인키라고 그래요. 퍼즐 같이요. 퍼즐 같이 이 키가 공개키, 개인키예요. 공개키, 개인키. 그러니까 공개키, 개인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나눴었어요. 나눴었는데 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물체가 하나에 되듯이 이 그 키가 한 사람 거에 돼요. 한 사람 거. 즉 송신자의 개인키, 그 다음에 송신자의 공개키 여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신자의 공개키, 그 다음에 한쪽은 수신자의 개인키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하나는 송신자고 하나는 수신자예요. 한 사람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거예요? 두 사람 거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송신자의 공개키, 송신자의 개인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수신자의 개인키, 수신자의 공개키, 그 다음에 수신자의 개인키를 쓰던지. 즉 물건을 하나로 써야 된다.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한다? 나눠서 쓰는 겁니다. 나눠서 하나는 여기 말 그대로 뭐가 되냐면 공개예요. 얘는 비공개입니다. 이게 이제 비대칭키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대칭키는 뭐였어요? 이 키가 전부 다 뭐예요? 비밀이었죠. 이게 전부 다 비밀이었어요. 앨리스와 밥, 엄마, 아들 요들만이 아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는 다 알려줘도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는?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알려줘도 되고 하나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하는 걸 우리가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키가 같으냐 다르냐, 그 다음에 같으면 대칭키, 그 다음에 다르면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 잘 봐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 암호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을 봤는데,
자, 암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암호 시스템입니다. 쓰면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해야 집에 가서 복습하지.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무슨 내용 썼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쓰면서 이게 정리가 딱 된다. 그러면 쓰시고, 만약에 쓰는 거를 통해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방해된다. 그러면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야 어떻게 된다? 나중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강의하는 거,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수업 듣는 분들하고 서로 싱크가 맞아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소리 뭐라고 해요? 동기화라고요. 이 동기화의 반대가 뭐예요? 비동기화죠. 동기화하고 비동기화의 차이가 뭐예요? 전산에서 이 말 많이 나오죠. 동기화, 비동기화. 이 비동기화라는 것은 뭔가 물어보고 다시 오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시도 응답이라고 하죠.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식이요. 동기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눈빛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눈빛만 보면 뭔가 싱크가 딱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보면 아주 친한 친구, 내일 모레 결혼한 친구요. 아니면 결혼 한 10년 차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딱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요? 오늘 신기가 불편하구나. 딱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여기는 얼마 안 친해. 만난 지 한 뭐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봐야죠.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자꾸 뭔가 물건 주고 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 우리가 비동기라고. 비동기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고 뭐야? 얘가 돼야 돼요. 동기화. 즉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면 한두 달 지나면요. 딱 눈빛만 봐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축적돼야 하고 어떻게? 자꾸 싱크가 맞게 되면 합격으로 착착착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벗어나고 결석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죠. 그죠? 눈빛이 없는데 어떻게 맞춰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 암호 시스템은 크게 보면 자, 지금 저기 같이 자, 양방향 암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향 암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양방향은 저기 있는 것 같이 암호 과정과 그다음에 복호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방향은 암호 과정만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보게 되면 자, 앨리스가 이제 송신자가 보내서 수신자 쪽으로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양방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뭐다? 암호만 있어요. 즉 복호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양방향을 보게 되면 지금 양방향이 지금 뭐로 나눴죠? 자, 엄마와 아들,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바비 둘이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뭐라 하겠다? 대칭기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칭기. 그래서 대칭기 암호 시스템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야. 두 키가 동일한 거 우리가 대칭기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에 반해서 비대칭기 암호 시스템은 비대칭기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어떻게 된다? 다르다는 거야. 다른 키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키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기 암호 시스템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스트림 암호 방식. 스트림 암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암호가 있습니다. 스트림 암호와 블록 암호가 있는데요. 자, 스트림 암호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런 방식을 XOR 연산하고, 이 XOR 연산은 비트의 묶음인 바이트 단위로 하게 돼요. XOR 연산. 가장 간단한 이런 XOR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블록 암호는 블록 단위래요. 블록 단위. 이제 1바이트가 8비트죠. 그래서 이 1바이트, 8비트의 비례는 뭐 64비트,
뭐 이런 식으로 64비트나 그다음에 이거의 더블인 128비트 이런 단위로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시켜버립니다. 막 섞어버리는 거야. 섞어버리는 이런 그 방법이 우리가 블록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 단위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암호는 XY 연산하게 돼요. 비트 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요 스트리밍 암호 간단한 이 스트리밍 암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시험에도 실제 나옵니다. 스트리밍 암호를 실제 암호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트리밍 암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리밍 암호는 자, 스트리밍 암호는 우리가 XY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XY 연산. 그럼 XY 연산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0X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0X와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X와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1X와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가 되죠? 짝수가 되죠. 우리가 가끔 쿨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다?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0이 돼요. 그에 반해 이쪽은 뭐다?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죠.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니까 뭐가 된다? 홀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이 돼요. 1. 똑같은 원리에 자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홀수가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이 홀수 더하기 짝수는 그래서 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봐보면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두 개가 같으면 0, 다르면 뭐 1이죠. 같으면 0, 다르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겨봐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자, 요거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XY 연산이 이 암호학에서 많이 사용돼요. 사용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AND 연산하고 OR 연산을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오죠. 0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에 반해 OR 연산은 1은 몇 개 나와요? 3개. 0은 하나 나오죠. 즉 AND 연산과 OR 연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얘는 75% 대 25%예요. 이 75%라는 거는 0이든 1이든 한쪽으로 75%, 즉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가 나온다는 거.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어찌 보면 편중이 돼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죠.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무 공격자가 계속 뭔가 공격을 하는데 편중돼서 어떤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공격에 뭔가 쉽게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엑소 연산은 몇 프로? 지금 여기 같이 50%씩 즉 0과 1이 50%씩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통계학적으로 이것을 찾아내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엑소와 연산이 그래서 스트리밍 암호화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10 1010 이런 평문이 있습니다. 평문을 일단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 그 다음에 0100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엑소 연산 해볼게요. 엑소 연산. 자, 엑소 연산 이걸 해보면 1과 1 같으니까 뭐가 돼요? 0이죠? 0. 그 다음에 00
1, 다르니까 1. 그래서 0이죠. 1, 1은 0, 0, 0은 0, 그 다음에 1, 0은 1, 그 다음에 0, 0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일하게 엑소와 연산하게 되면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해요. 암호문. 그래서 평문을 키를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과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암화를 했다고 해요. 즉 스트림 암화를 우리가 암화를 했습니다. 암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브와 멜로디가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만드는 평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복호화 과정 거치려면 여기에서 이 키를 다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키이기 때문에? 스트림 암화는 대칭키예요, 비대칭키예요? 크게 보면 대칭키 안에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대칭키입니다. 동일한 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갖다 집어 넣어보면 1, 0, 0, 0, 그 다음에 0, 1, 0, 0 키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엑소와 연산을 해보면 엑소와 연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0, 1, 0 그 다음에 1, 0, 1, 0 이렇게 되네요. 똑같이 나왔죠. 뭐? 평문은 이 위에가 똑같아요. 실제 이렇게 암호하는 게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암호문에서부터 이 평문까지 이렇게 산출되는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복호화라고 해요. 암호 복호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림 암호를 직접 해봤고 그 다음에 엑소 연산을 일단 살펴봤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일단 양방향을 일단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일방향을 봐보게 되면 일방향은 뭐는 없어요? 암호만 있고 복호화는 없다는 거. 복호화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실제 사용이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예를 한번 보면 이 일방향의 하나의 예가 이런 거예요. 자,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6, 7, 8, 9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6, 7, 8, 9를 하는데 1, 2, 3, 4, 8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차에 5, 8이 있습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자 1.818에 3일 5, 6이고 그 다음에 1.818에 좀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3, 5, 7, 8 이렇게 됐어요. 일단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이건 숫자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그냥 제가 이제 대충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했는데 아무튼 궁금하시면 한번 그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 자 지금 이제 나누기를 했어요. 나누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방향이 대표적 하나의 예가 뭐가 있냐면 해시함수가 있어요. 해시함수. 아까 이 해시함수는 이 무결성을 확인할 때 이 해시함수가 이 포렌식과 블록체인에서 사용된다 그랬죠? 포렌식과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위조 변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걸 우리가 해시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향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해시함수가 있어요. 해시함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건 이건 버립니다. 이 부분은 버리고 이 부분은 버립니다. 버리고 뒤에 있는 거 0.0003156, 0.0003578 이것만 해시값으로 취해요. 이 부분만 해시값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요.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특징은 뭐가 되냐면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해시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근데 거꾸로 해서 이거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0.000에서 3156에서 이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데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곱셈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나눗셈하고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하네요. 그런 게 일단 성립 잘 안 하죠. 아무튼 이런 것을 막 사용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해시함수가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개념상 지금 잘 보면 이렇게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는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갖는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 암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격자도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현장에서 어떤 증거물을 획득했어요. 증거물을 획득했는데, 만약에 위조 변조한 다음에 이제 자, 다시 한번 포렌식 현장에서 증거물을 획득한 다음에 해시값을 딱 떠놔요.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 증거가 훼손이 안 됐으면 똑같이 이러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거를 바꿔놨어요. 5를 8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공격자도 못 만들어요. 해시함수가 특징이. 즉,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암호하는 사람도 못하지만 공격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훼손해 놓고서 어떻게? 증거를 바꿔놨어요. 증거를 바꿔놓고서 원래 있는 거인 척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안 되겠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갖는 해시함수의 어떤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해시함수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얘는 주로 비교 기법이 사용돼요. 즉, 어제 떠는 해시값, 오늘 뜬 해시값과 두 개 같은지 다른지. 같으면 증거가 뭔가 위조 변조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다르면 증거가 위조 변조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비교 기법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공격자도 못하기 때문에 비교 기법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종 무슨 전자 서명이라든지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법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의 큰 파트인 양방향, 일방향, 대치기, 비대치기, 그 다음에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 이것을 일단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